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너 같은 사람들 여기 많다면서 이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저도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사연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적당한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적당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만나서 평균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죠. 시작은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32살의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아내를 만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그녀는 잘 웃고 사람 대하는 게 능숙해 보였습니다. 한눈에 마음에 들었죠.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작은 카페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러모로 야무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회사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그런데 카페까지 운영하고 있다니 아무리 알바생으로 돌아가는 카페라고 해도 굉장했죠. 그녀가 마음에 들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긴 했지만 평범한 중소기업의 월급쟁이로 사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개팅을 마쳤습니다. 괜히 자신이 없어서 애프터 신청도 못하고 있었는데 소개팅한 지 이틀 정도 지나던 날 그녀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혹시 재단 마음에 안 드셨나요? 그런 거 아니면 너 만나고 싶어요. 저는 당장 약속을 잡고 달려나갔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녀는 제가 자신의 말에 잘 웃어주고 분위기를 밝게 띄우는 성격인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듣는 칭찬이었지만 어디서 크게 도움되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33에는 양가의 결혼 허락까지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카페까지 한다는 걸 보고 부족하지 않은 과정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녀의 집은 제 생각보다도 더 부자였습니다. 우선 알고 보니 그 카페는 부모님 소유의 상가에 들어가 있는 카페였고 그녀가 취업하기 전 오랜 기간 취업 준비할 때 부모님이 해주신 거였죠.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은 상가를 3개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해가 가면서도 더더욱 위축이 되었습니다. 아내 남동생 2명도 돈 잘 버는 직장인이더라고요. 아내의 연년생인 큰 동생은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동생은 친구들과 IT 사업을 하는데 벌이도 미래도 괜찮다 하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돈이 그만큼 많지 않았을 뿐이지 열심히 잘 살아온 것에는 자부심이 있고 부지런히 모아놓은 돈도 있었습니다. 또 옆에서 괜히 덩달아 말이 없어지시는 부모님 때문에라도 애써 어깨를 펴고 상견례를 마쳤죠. 그런데 제 부모님을 보내드린 후 저와 처가 식구들만 남았을 때 예비 장인어른이 저를 불러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나는 자네가 탐탁치 않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들처럼 모시고요. 아들이 이미 2놈이나 있는데 뭐 필요 없고 어쨌든 이 결혼 반대하고 싶지만 뭐 자네랑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자네랑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원 제가 한번 마음먹은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애라 왜 어디서 애 만들어 와서 결혼 허락하라고 징징거릴까봐 허락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큰 상처가 될 말이었지만 그녀의 고집이 센 것도 사실이고 상가 건물을 가진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씩씩하게 대답했죠. 근데 배불러서 결혼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셨지만
상견례 내내 무표정이었던 것보다 나았습니다. 아이 뭐 우리 딸 돈으로 자네 집에 효도하거나 이런 일 없게 하고. 에이, 저 그럼 빨대 꽂는 놈 아니에요. 결혼 자금도 제가 모은 돈으로 하는 거고요. 혹시나 그런 일 생기면 제가 궁뎅이 까고 곤장 맞겠습니다. 그래, 이만 가겠네. 완벽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고 꽃밭에 사는 저 같은 사람도 사소한 차이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는 요즘 부부들이 그러듯 각자의 수입과 생활비를 구분해서 쓰기로 하고 벌이의 일정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넣어서 썼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돈 쓰는 게 확실히 저랑은 달랐어요. 저는 자취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스스로 분리수거를 하고 집 청소는 당연히 틈날 때마다 제가 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당연하게 일주일에 2번씩 청소업체를 부르더라고요. 공용생활비에서 일주일에 15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였는데 그 돈이 조금 아까워서 아내에게 말했죠. 우리 집 청소는 우리가 하면 어때? 돈 주면 다 되는데 왜? 아니, 안 써도 되는 돈은 좀 줄이는 게 좋잖아. 청소 내가 할게. 나 청소 잘해. 회사 다니면서 청소까지 하기 힘들지 않겠어? 원래 맨날 했던 건데 뭐. 헤이, 미모의 카페 사장님 모시고 살면 이 정도야. 껌이지. 맡겨주십시오 마님. 아내는 까르르 웃으면서 저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의 돈을 아꼈죠. 좋은 점은 제가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자 아내도 분리수거를 같이 하러 나간다던가 하는 거였어요. 여보랑 같이 분리수거 하러 나오니까 재밌네. 우리 산책도 하고 들어가자. 분리수거 후 산책하면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따먹는 게 은근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장 볼 때 꼼꼼하게 살펴보던 저와 달리 아내는 손에 잡히는 대로 턱턱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마님, 이렇게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여기에 팽이버섯 끝부분을 꼼꼼히 잘 살피면서 사야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건 물렀고 이건 단단하네요. 장 볼 때 물건 보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장 보는 게 무슨 데이트 같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1년 연애를 했어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좋았던 거지만요. 그 신혼쯤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재밌는 게 좋아. 많이 웃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 이것이 제가 처가에 무시를 당하면서도 결혼한 이유이자 처가에 가면 알게 모르게 구박받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이어간 이유였어요. 물론 처가에 가면 눈치도 많이 보이고 좀 힘들긴 했어요. 하루는 처갓집에 갔는데 아니 우리 왔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엄마 고기가 없어 고기가. 집에 고기가 없으기가 없는데 좀 구워줘 엄마. 에이 여기 먹을 거 많은데 뭐. 에이,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냉이국도 있고 두릅도 있고. 아니 그래도 고기가 있어야 식탁이 살지. 아내가 계속 투정을 부리자 장인어른이 한 소리 하셨죠. 고기 구우면 집안에 냄새나 배지. 뭐가 맛있다고. 그냥 먹어라. 그래 내 별명 코끼리인 거 몰라? 야채 킬러잖아. 야채를 1톤 먹어서. 아빠야 그렇다 쳐도 엄마는 상의사랑은 작물하던데 엄마는 그런 것도 없어? 백숙은 아니어도 고기는 좀 구워주지. 시끄러 이거 사. 고기 먹고 싶으면 니들이 가서 구워 먹어. 설거지 한번 안 도와주면서 낸 바라는 것만 많아.
어머니, 설거지 말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설거지를 거름맛 뗐을 때부터 도와드렸거든요. 좀 도와드릴까요? 됐네. 먹고 얼른 가. 가서 출근 준비나 해. 두 분만 계실 땐 그래도 우스갯소리나 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아내 두 남동생까지 모두가 모였을 때였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던가요? 저 진짜 그런 성격 아닌데 대기업 다니고 친구들이랑 자기 사업하는 촉망받는 유명 사업가 앞에선 어쩔 수 없이 위축되더라고요. 세 남매는 모이면 주식이 어떻고 요즘은 장이 별로 안 좋다느니 손절 타이밍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식은 무슨 꾸준히 저축이나 하는 저는 깰 수 없는 대화였죠. 저도 잘 아는데 두 처남은 저에게 그런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매형은 주종이 뭐예요? 나? 아이 내 주종은 소주지 소주. 아니 주식 얘기해요 매형. 알아. 난 주식 이런 거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냥 차분히 저축하고 있어. 그래도 요즘 세상에 주식인 좀 해야죠. 대학 다닐 때 경제 과목에서 배우지 않나? 매형 전공이 뭐랬죠? 뻔히 알면서 모르는 척 되묻는 처남들이 얄미웠지만 제가 화를 내기도 전에 늘 장모님이 한 소리 해주셨습니다. 지들도 처음엔 내 돈으로 시작했으면서 뭔 허세야? 버릇없이 매형한테 돈 타령하지 말고 그 돈 있으면 엄마한테 효도값 좀 해. 저희 장모님 사위 사랑까지는 안 주셨지만 그래도 사위 편은 좀 데워주셨습니다. 숨 막히고 위축되는 처갓집 분위기에 유일한 숨구멍이었죠. 이런 분위기가 마무리되면 저는 괜히 장모님에게 말을 걸고 장인 어른이랑 바둑이나 두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말을 걸면 쌀쌀 맞은 말투긴 했지만 그래도 대답은 잘 해주셨고 저를 여전히 못마땅해 하는 장인 어른도 두 아들이 상대해주지 않으니 저랑 바둑을 두셨죠. 이 외에도 처남들과는 참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 처남은 결혼을 일찍 해서 벌써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하루는 조카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고모부는 어디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요? 네, 우리는 땡땡 아파트 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요. 우리 반 A는 별별 아파트에 살거든요. 안 좋은 아파트라서 제 친구들이랑은 안 놀아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에만 보던 아이들의 대화가 실화였다니. 게다가 그걸 고모부인 나에게 묻고 있다니. 세상이 말세란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카가 말을 덧붙이더군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고모 아니었으면 고모부 그 집 안 살았을 거래요. 뭐? 아무리 애여도 이건 뭔 개소리인가 하고 있는데 큰 처남이 뒤에서 나타나 애를 데리고 가더군요. 아들 조용히 해. 아빠가 아무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아주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지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평소에 집에서 얼마나 제 욕을 해댔으면 어린 아들이 그 말을 그대로 내 앞에서 할까 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모님은 또 한 소리 하셨죠. 잘난 척하지 말고 애 앞에서 입 조심하고 살아. 그리고 애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말세여도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를 잘 키워야지. 돈만 잘 번다고 그게 애비냐? 에이 엄마, 그래도 가장의 역할은 돈 잘 버는 거죠. 조금 버릇 없으면 어때? 아쉬울 거 없이 크는 게 요즘엔 더 중요해요. 너 그러다 자식 크고 뒤통수 세게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내가 널 잘못 키웠나 보다. 에이, 얘기가 왜 이렇게까지 가? 아, 이게 다 매형 때문이네.
뭐 임마? 아무리 네 매형이 부족해 보여도 예의는 차려야지. 근처남과 장모님이 제 앞에서 그 대화를 나눈 후로 처갓집 가는 게 좀 더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근처남이 속으로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게 된 계기이자 장인어른처럼 티는 안 내셨지만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계셨던 걸 알게 된 계기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처남들을 혼내면서 제 편을 들어주긴 하셨지만 그래도 불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진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 마음과 다르게 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한 거였죠. 안 그래도 아내보다 벌이가 적었는데 월급이 밀리기까지 하니 속이 터졌어요. 생활공금은 그동안 모아둔 돈에서 냈지만 제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티가 좀 났는지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당신 무슨 일 있어? 당신 부모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뭔가 제가 저희 부모님께 용돈 이상의 돈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월급이 밀리고 있다고 사실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솔직히 털어놨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음 매출 때까지 월급이 좀 밀린다 하더라고. 그래? 얼마나?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딴 것보다 일하고 못 받는 돈이 제일 열받는데 어쩐데? 에이, 내가 누구야. 내가 딴 건 몰라도 손해보고 살진 않잖아. 알면서. 다행히 아내는 자기 일인 듯 아닌 듯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정상적으로 월급이 들어오길 기다렸죠. 하지만 제 바람이 무색하게 회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밀린 월급은 어떻게든 꼭 줄게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저는 실직자가 되었죠. 한동안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일자리 잃은 가장들처럼 출근하는 척을 했습니다. 월급 다 받아낼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월급을 받기는커녕 백수가 됐다고 솔직히 털어놓기가 어려웠어요. 아침마다 집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가 또 근처 카페에도 좀 가고 그 옛날 어느 노래처럼 오락실도 좀 가고 그랬습니다. 걱정은 산더미인데 철없이 학교 옆 동네 오락실은 좀 재미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아저씨, 회사 안 가요? 허주, 네가 회사 가는 건 어떻게 알아? 우리 아빠 맨날 출근하니까요. 우리 아빠도 아저씨처럼 나랑 놀아주면 좋겠다. 그놈 참 귀여우면서도 마음이 씁쓸했죠. 그렇게 카페와 오락실, 동네 도서관에 전전한 지 일주일. 이제는 아내에게 사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 망했어. 그래서 나 지금 백수 됐어. 그동안 일한 건? 밀린 월급은? 준다고는 하는데. 몰라. 잘 됐다고 생각해 그냥. 이 김에 더 좋은 회사 이직하자. 괜히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 그럼. 자기 청소랑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고 진짜 저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쩐지 아내의 그 말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역시 아내랑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아내에게 보답하기 위해 저는 다시 힘내서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들이 다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리 경력직이어도 취업 경쟁률이 빡세더라고요. 그래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저는 이직 준비를 하면서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또 집안 살림도 열심히 했습니다.
은근히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집이 너무 깨끗해. 그리고 저녁이 맛있어. 아이, 내가 의외로 살림에 소질이 있다니까. 국내 최초 남자 사장님의 반찬 가게 뭐 이런 거 차려볼까? 뭐 진짜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참에 우리 카페에서 일하는 건 어때? 에이, 그건 또 아니지. 안 그래도 처남들 나 한심하게 보는데 내가 얼른 취업할게. 근데 혹시 처남들한테 우리 회사 없어진 거 얘기했어? 응. 왜? 안 돼? 아니, 뭐 자기가 잘못해서 잘린 것도 아니고 왜 말 못해? 안 그래도 처남들 앞에선 답지 않게 주눅이 들었는데 당분간 더 하겠다 싶었죠. 가뜩이나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장인어른도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실 게 분명했습니다. 한동안 처갓집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내는 쿨하게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몇 번의 처가 모임에 아내만 나가자 2달쯤 지났을 때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방, 어디 아픈가? 네? 아니요.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왜 얼굴 보기가 힘들지? 뭐 남자가 돼서 회사 안 다닌다고 얼굴 안 비추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면 처가 눈칫밥 먹기 싫은 티 내나?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취업 준비로 공부를 좀 하느라 이번엔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처가 모임에 정말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처남들의 무시가 시작되더군요. 그러게 매요. 제가 진작 회사 옮기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대기업 아니면 자기 사업이 최고라니까요. 매형도 자기 돈 불릴 줄 알아야죠. 달리 할 말이 없어서 하하하 웃음만 짓고 있는데 예전에 아파트 사건으로 저를 곤란하게 했던 조카가 다가왔습니다. 고모부, 저 어제 탕후루 먹었어요. 애답게 갑자기 나타나 자기 자랑을 하더군요. 아이고, 맛있었겠네. 조카의 얘기를 듣던 큰 처남과 작은 처남은 미가 내지 부렸죠. 뭐? 후루룩? 처남 2명은 그게 뭔지 모르더군요. 저는 조카에게 윙크를 날리면서 처남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후루룩이라고 탕국 같은 거 있어. 요즘 애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이야. 제 얘기를 들은 조카는 숨죽여 웃었죠. 무서운 아빠를 속이는 게 즐거운 모양이었습니다. 오락실을 전전하던 시절 알게 된 초딩 친구들이 말해준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게 한수였죠. 그래서 우리 조카 무슨 맛으로 먹었어? 저는 귤로 먹었어요. 후루룩 맛있는 탕인데 귤로 만든다고요? 뭐 귤탕? 주스 같은 건가? 똑똑한 척 다 하는 처남들도 탕후루가 뭔지 몰라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보니 그게 뭐라고 재미있더라고요. 조카도 지네 아빠랑 삼촌이 헛소리를 하니 즐거운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탕후루 먹으러 갈까? 좋아요. 엄마는 잘 안 사주시니까요. 오늘은 포도로 먹을래요. 좋아. 가자. 고모부 최고. 어리둥절한 처남들을 뒤로하고 탕후루 사러 조카 손을 잡고 나가는데 아직도 귤탕이니 주스니 뭐니 하고 있는 처남들이 보면서 웃겼습니다. 뭐 주식이니 경제니 알면 뭐하나. 탕후루 하나도 몰라서 아들이랑 대화도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유치하지만 꼬숩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작은 꼬수음은 있어도 어쨌든 제가 백소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위축됨이 기본값이긴 했죠.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가 얘기를 좀 하자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업은 아직 소식 없어?
열심히 알아보고는 있는데 요즘 경쟁률이 장난 아니더라고. 한 명 뽑는 곳에 300명이 지원하고 그러더라. 아, 아내의 한숨이 깊었죠.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회사도 좀 어려워져서 이래저래 신경들이 아주 예민해. 나 회사 그만두고 카페 수입으로 먹고 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많이 힘들어. 진짜 안 다니고 싶어. 그래서 카페 관리 내가 더 열심히 하면서 그냥 카페만 하게. 당신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 내가 뭐라도 해볼게. 아니면 나 요리 유튜버 할까? 백수 남편 집밥 컨텐츠 어때? 아, 이런 상황에서 웃기지 좀 말라고. 심각했던 대화는 결국 웃음으로 마무리되었고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백수 생활 5개월째에 접어든 저 역시 더 이상 무급 백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밤에는 야간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이다 보니 폐가 좀 괜찮아서 너무 적진 않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렇게 낮에는 취업 준비와 살림을, 밤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새벽에는 까무룩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장인어른께 전화를 받았죠. 네 엄마가 암 검사 받았다. 간암이 의심된다는구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희는 바로 아내의 처가로 달려갔죠. 장모님은 생각보다 덤덤한 얼굴로 말하셨습니다. 사실 검사 받은 지는 일주일 정도 됐어.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 나온다고 하니까 듣고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 장모님, 같이 가시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됐네. 김사반은 얼른 취업이나 해. 장모님 병원 한번 모시고 간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아요. 저희랑 같이 가서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죠. 의사는 덤덤히 결과를 말했습니다. 의심했던 대로 간암이 맞습니다. 다만 운이 좋은 거는 아직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았고 종양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다만 현재로서 간 이식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이면 되는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보호자분께서는 나이도 적지 않으시고 또 지방간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공여자 자격이 없어지시는데 일단 검사 한번 해보시고 다른 가족들이랑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아무 말이 없었죠. 평소 이런 분위기마다 주접을 떨었던 저 역시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저희 부부와 미리 소식을 들은 처남들이 모였습니다. 장모님은 안방에 계시고 장인어른과 저희끼리 얘기를 했죠. 아버지는 간이식 스승 불간자로 판명됐어. 우리 중 한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남배줘. 알다시피 먹여 살릴 가족 있잖아.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거 공여자도 꽤나 위험하더만. 나도 못해. 찾아보니까 간이식 하다가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나 잘못되면 우리 회사 어떡해? 간암에 대해서 관심도 없더니 간이식 공여자에 대한 건 열심히도 알아봤나 보구나. 에이, 아버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막말로 저 아직 젊고 창창하고 회사도 잘 나가는데 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감염될 거란 법도 없는데 왜 그래? 감염될 확률이 높아봤자지. 그렇게 안전할 것 같으면 누나가 해. 누나는 한다 만다 말도 안 하면서 나한테 왜 난리냐? 그래, 누나가 하면 되겠다. 아무래도 남자 간보다는 여자 간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진짜 개소리를 하는구나. 난 임신도 아직 안 했는데 어쩌라고. 사실 몸 제일 아껴야 되는 건 나거든. 그냥
기증자 기다리면 안 돼. 아이, 아무래도 내가는 좀. 기증자 기다리다가 전이라도 되면 어쩌란 말이야. 네 엄마 살리고 봐야지. 근데 아버지, 간이식이 진짜 쉬운 것도 아니고 공여자도 큰 마음 먹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강요하시는 건 좀 그래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간이식을 강요해요. 그러게. 나도 설마 이렇게 너희를 설득해야 할 줄 몰랐다. 당연히 너도 나도 한다고 할 줄 알았지.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이것들이. 당연히 감사하죠. 그래서 자주 모이고 연락도 자주 드리고 효도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간이식은 좀 다른 얘기죠. 아니, 엄마는 자식 안 받고 편하게 사시겠어요? 큰 처남의 말에 장인 어른은 말을 잃으셨습니다. 아니, 그동안 돈돈 하면서 정없이 싸가지 없이 구는 거야 뭐. 내가 못난 탓이려니 하고 말았는데 자기 부모가 중내사내 하는 마당에 저게 자식으로 할 수 있는 소리들인지. 저는 내 부모가 아니고 이제 몇 년 본 장모님일 뿐인데도 마음이 미어졌는데 말이죠. 만약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면 저 역시 장인어른과 같이 그 자리에서 간이식 하겠다고 손을 들었을 겁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큰 처남이 마지막 한마디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막말로 엄마도 저희가는 받기 싫을걸요. 부모잖아요. 저라면 제 자식 간 받기 싫어요. 그거 하면 1년 동안 술도 못 마신다는데 그럼 저랑 얘 회식이랑 영업은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 몸에 칼집 내기 싫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큰 게 삶에 대한 욕구 아닙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 저도 간이식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위험한 수술도 맞고 걱정이 되는 수술인 것도 맞지만 대다수의 후기들은 자식들이 먼저 손을 들고 내 간이식 받으라고 부모를 설득했던데 이 집 자식들은 부모님 재산으로 어렵지 않게 커서는 은혜도 모르고 이런 자식들도 자식이라고 때마다 모여 밥까지 해 먹이는 장모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들끓었고 저도 모르게 내뱉고 말았죠. 간이식 제가 할게요. 모두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죠. 정적을 깨고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간이식이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아. 나도 찾아볼 만큼 찾아봤어. 처남들이 얘기한 감염, 위험성 나도 다 알아. 하지만 부모님이잖아.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리고 처남, 그러고도 자식이야? 그러는 매형은 사위 주제에 막말하시네요. 뭐 자식이 무조건 부모한테 간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저희가 낳아달라고 부탁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저희도 저희 몸에 대한 자유가 있죠. 매형이 간이식하면 하는 거지. 그걸로 왜 저희를 내리쳐요? 알고는 있었지만 웃기는 분이네 진짜. 니네 둘 다 닥쳐라.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가. 네, 뭐 매형이 이식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리된 것 같으니 가보겠습니다. 애도 집에 혼자 있어서. 여보 가자. 부들거리며 화를 내는 장인어른을 뒤로하고 큰 처남과 처남의 와이프가 집을 나섰고 작은 처남도 자기네 형을 뒤따라 나갔습니다. 휑한 거실엔 저와 장인어른, 아내만이 남았죠. 아내가 입을 뗐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하겠어?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도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알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 수 있어. 그건 걱정 마. 김서방, 이 말은 정말 고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막말로 우리는 자네 부모도 아니지 않나. 장모님이면 부모님이랑 다름없죠. 그저 후회 안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떤 정의감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꼭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얘기를 전해 들은 장모님은 펄쩍 뛰셨죠. 아니, 나는 김서방 간 못 받아. 남의 아들 귀한 몸에 칼을 댈 수는 없어. 내가 그간을 받고 어떻게 맘 편히 사나. 에이, 어머니. 제가 혹시 못난 사위라서 이 간 받기 싫으신 건 아니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그냥 받으세요. 할 수 있는데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자네 정말.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수술을 위한 식단 조절에 들어갔고 두 손 꼭 맞잡고 기도한 후 각각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감염 여부와 이식 부작용을 지켜봐야 한 데서 장모님은 중환자실에 일주일 계셨습니다. 일주일 후 장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가셨을 때 저는 퇴원하고 때마다 외래로 검사를 하면서 차후 징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일단 한 달간 쓸 생활비를 보내주셨죠. 돌아갈 회사가 없으니 넉넉히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슬프고도 다행이었어요. 외래를 가거나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장모님을 찾아뵙는데 간호사 말이 처남들은 장모님이 일반실로 옮기던 날 딱 한 번 면회를 왔고 그 후로는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아들인 줄 알았다고요. 회사 생활 바쁜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큰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짧게 들었죠. 아무튼 제가 몸 회복을 하고 체력 관리를 한 지 한 달쯤 장모님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위기를 넘긴 셈이었죠. 이제 암이 재발하지만 않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넌지시 얘기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그 집에서 아직도 살림하고 그러지? 그러지 말고 당분간 아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어떤가? 나도 회복할 동안 집에 사람 쓰려고. 우리 애 일하러 가면 없는 횡한 집에서 혼자 있지 말고 누가 차려주는 건강한 밥 먹고 건강히 회복하는 게 어때?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카페랑 집이 훨씬 더 가까워서 싫다고 갈 거면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식당 관리도 해야 하고 장모님이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기에 그러겠다고 했죠. 아내는 조금 서운했지만 저는 그냥 마음이 따르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게 아내 없이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하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장인어른과 바둑을 두었고 저녁엔 건강한 식사를 한 후 장모님과 드라마를 봤죠. 저거 나쁜 놈. 바람을 피다니. 저거 벌 받아야 돼. 아니, 바람을 대체 왜 피우는 걸까요? 저게 다 먹고 살기 편해서 그래요, 어머님. 먹고 살기 바쁘면 바람 필 생각도 못해요. 자네는 바람 같은 거 안 필 거지? 진짜 큰일 나. 아유, 어머니. 개가 폈으면 폈지 전 아니에요. 저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남자라고요. 아유, 말이나 못하면. 그리고 말이야. 그동안 솔직히 우리 싫었지? 제가 또 거짓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 솔직히 불편했죠. 제가 좀 모질한 놈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인성이란 성실함은 있잖아. 내가 김서방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답답해서 그랬어. 조금만 더 똑똑하게 굴면 잘 될 텐데 싶어서. 저 안 미워하신 거 알아요. 아내는 고기 없다고 투덜거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두릅도 상에 올려주시고 처남들 앞에서 제 편도 들어주시고. 역시 김서방은 아는 것만 그래. 진짜 사신놈들은 내 속도 모르는데 말이야. 이제는 김서방이 내 아들인 셈 살자.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자고 하시는데요. 장인 어른은 헛기침을 하며 저에게 바둑이나 두자고 하셨죠. 그런데 그즈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로 안부를 묻고 못해도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르던 아내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여기서 편히 살았나 좀 삐졌나 싶은 마음에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서프라이즈를 포기하고 문자를 보냈죠. 어디야? 나 집인데 언제 들어와? 1시간 후 아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아, 우리 알바생들이랑 회식 중. 늦으니까 먼저 먹고 자. 하필 이런 날 회식이라니. 아쉬웠지만 그날은 밥을 혼자 먹고 먼저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내는 씻지도 않고 피곤한 모습으로 침대에 잠들어 있더군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 내 몸 회복하자고 아내를 혼자 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내도 잘 챙겨야겠다고 반성 및 다짐을 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내가 이상했어요. 무슨 알바들과의 회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언제는 한 번. 여보, 나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같이 좀 자고 갈게. 너무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쉽게 헤어질 수가 없네. 이렇게 문자만 보내고 외박을 한 적도 있어요. 더 이상한 건 날이 갈수록 문자도 없이 외박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눈치를 채셨겠죠. 저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대충 눈치를 챘습니다. 뭔진 몰라도 밖에서 딴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하루는 아내 카페 근처에서 몰래 아내를 지켜봤죠. 저녁 8시 카페 마감을 한 아내는 매장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간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저는 아니었죠. 곧이어 카페 음료에 셀법한 재료를 잔뜩 실은 차가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운전자는 박스를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3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저는 머리가 멍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몰래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료를 실어 나르던 그 운전자와 아내가 카페에서 멀지 않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죠. 본능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여전히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온 아내는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하고 다니니? 뭐하긴 열심히 일하지. 당신이 펑펑 놀 동안 나는 생활비 벌잖아. 열심히 일만 하는 거 맞아? 진짜 이래? 알바생들이랑 회식한 건 진짜고. 너 뭐 알고 물어보는 거지? 혹시 너 나 미행했어? 스토커처럼. 뭐? 스토커? 마누라 바람난 것 같아서 확인하러 간 게 스토커야? 아는 거 맞네. 그럼 얘기가 빠르겠다. 자기야,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자기 재미없어. 사랑도 안 하는 것 같아. 뭐? 너는 사랑을 재미로 해?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아니지. 아니니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시끄럽게 일 키우지 말고 그냥 이혼하자. 미야,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니네 엄마한테 간이식을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하랬어? 자기가 한 거잖아. 나한테 간이식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해준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 못했어. 솔직히 자기랑 있으면 재밌어서 좋았다. 근데 재미가 결혼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좀 결이 맞아야 돼. 저에겐 너무 좋은 인연이었던 아내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현실을 외면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여보았지만 뭐
사람 마음이 이유가 있어야 편하나요? 알고 보니 아내의 바람 상대는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카페 재료식품 유통, 판매를 하는 젊은 남자였어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한 후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집 밖으로 나가 다신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생각할 시간은 핑계고 그 자식이랑 즐기기나 했겠죠. 복잡한 머리를 안고 고민을 하자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벽히 회복되진 않으셨을 테니 괜한 짐을 얹어드리는 건 아닐까 했는데 어차피 알게 되실 거 최대한 덜 충격적인 방법으로 아시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바로 두 분을 찾아가 말을 했죠.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인어른은 소리 한 번 안 내시고 담배를 물고 밖으로 나가셨고 장모님은 고민을 하시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네? 어머님. 개구집 아무도 못 말려. 하겠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래야. 김서방이랑 결혼할 때도 애 아빠가 이 말 했지?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들 노릇하고 싶어서 간이식 해드린 건 아니지만 결국 두 분 눈에 나는 한심한 사위인가? 그래도 이제 나를 많이 아끼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래도 능력 있는 사위가 좋으신 건가? 제가 한참을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자 장모님이 뒤이어 말하셨어요. 이혼해 그냥. 이혼하는데 일단 2달만 있다가 해. 네? 아이 2달요? 기다려봐. 내가 생각이 있어. 그렇게 2달 동안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서 두 분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거 가져와라 하면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져와라 하면 저거 가져갔죠. 그리고 2달 후 아내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가 없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을까요? 저희는 깔끔하게 남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이었기 때문에 저는 위자료로 수도권에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 전세 하나는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취업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에 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알바들을 하고 지냈죠. 그렇게 이혼한 지 1달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전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로 전화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얼른 받았죠.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카페 월세를 왜 너한테 내? 장모님이 말하신 거 아니야? 이제 그 상가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월세 내는 게 맞지. 너 그거 장모님한테 월세 반만 냈었었나? 앞으로는 100% 내줘. 월세 내 계좌번호 보내줄게. 이게 웬 헛소리야? 만나. 당장 만나. 내 동생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몇 달 만에 장모님 집에서 온 처가 식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정확히는 저의 전 처가요. 이게 뭔 소리야 엄마? 상가를 얘 줬어? 아내가 먼저 말하자 처남들도 난리가 났죠. 뭔 소리야 이게? 엄마 아빠 상가를 매형하니? 전 매형한테 줬다고? 왜? 이혼도 했는데. 에이 농담이겠지.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일어나서 난리가 난 딸과 아들들을 올려보면서 장모님은 차분히 말하셨어요. 일단 목 아프니까 앉아. 그래. 내가 상가 2개 김서방 줬어. 그거 이제 김서방 거야. 그러니까 너는 카페 월세 김서방한테 내야 돼. 아니 그니까 엄마. 그 상가를 왜 이 인간에 줬냐고. 이제 내 남편도 아닌데. 네 남편이 아니라서 줬다 왜? 내 딸이 바람핀 거 쪽팔려서 사과하느라 상가 하나. 간 내준 거 고마워서 간값으로 하나. 그렇게 2개 줬어. 왜?
아내는 말을 잃었고 큰 처남에 이어 대받아쳤습니다. 간값? 아이 간이식하면 상가 하나 주는 거였어요? 그럼 진작 말하라지. 매형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이식 해준 거예요. 닥쳐 이 자식아. 또 돌린 일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냐. 그날 내가 방에서 아무것도 못 듣고 있었는 줄 아니? 내 배 아파서 낳고 기른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는데 남의 자식이 내 목숨 생각하더라. 그때 결심했다. 간이식을 하든 안 하든 상가 하나는 김서방 주기로. 근데 네 누나가 바람을 폈으니 내가 내 자식 잘못 키운 죄로 쪽팔려서 하나 더 줬어. 왜? 아이 근데 그걸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엄마 아빠 마음대로 매형을 줘요. 내 상가고 아니네 엄마 상가인데 왜 니들이랑 상의를 해야 돼? 니네 것도 아닌데. 나 같으면 미안해서 부모 유산 못 받겠다. 장인어른은 처남들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한 방 먹이셨죠.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큰 처남은 막 나갔어요. 그럼 다른 하나는요? 하나는 아직 갖고 계시죠? 누구 주실 건데요? 당연히 장남이 줘 주실 거죠? 팔았다. 네 아빠랑 나랑 죽기 전까지 다 쓰고 죽을 거야. 엄마, 아이 노망 나셨어요? 수술 잘못된 거 아니야? 결국 장인어른이 사자후를 한 번 더 지르셨어요. 셋 다 당장 나가. 너도 같이 나가라. 삼남매와 큰 처남의 와이프는 1시간은 더 소란스럽게 굴더니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억지로 집을 나갔죠. 어머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던 그때 저는 사인하라면 사인하고 도장을 찍으라면 도장도 찍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에게는 넘치는 상가 2개가 제 소유가 된 후였어요. 어머님, 저 이거 못 받습니다. 이걸 제가 왜 받아요? 그러자 장모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실 간이식 끄고 자식들에게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김서방한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저 녀석들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웠나 싶고. 뭐 내 팔자지. 그래도 김서방 덕분에 살았으니까 나도 보답 좀 하자. 도장 다 찍었으니까 이제 이혼해. 그리고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해. 이제 백수도 아니고 상가 2개 가진 남자잖아. 비록 간은 좀 작더라도 말이야. 머릿속으로 이미 계획을 다 하고 저에게 이혼하란 말을 하신 거였죠. 그 후로도 장모님 장인어른이랑은 종종 만나 밥을 먹고 사는 얘기도 나누고 그럽니다. 전 아내는 2달 정도 월세를 안 내고 버티다가 제가 신고를 하니까 밀린 월세 1번 내고 가게를 뺐어요. 그 후에 뭐하고 사는지는 재혼을 했는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알아서 살고 있겠죠. 저는 장모님이 주신 상가에 세를 놓았어요.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반절의 월세로 말이죠. 저 또한 어려운 시절을 겪은 사람이니까요. 언젠간 또 선의로 돌려받겠죠. 그 돈은 생활비로도 쓰고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돈으로는 못다한 효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취업 너무 빡세네요. 여기까지가 제 얘기고 현재 상황이에요. 혹시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저 얼른 취업하라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 제발 하지 말라고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